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는 뉴스를 들을 때 조현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단어만으로도 공포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공포심은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또는 예방하거나 치료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범주의 정신건강질환이면서도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면은요 환자의 상당수는 충분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네요. 조현병에 대해 더욱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는 김용준 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용준 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현병 환자는 100명당 1명꼴. 하지만 일부 강력범죄에서 피의자가 앓고 있는 조현병이 부각되며 환자들은 사회적 편견에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현병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현병이 어떤 질환인지 개괄적인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조현병은 한마디로 생각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뇌질환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의 기능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현이란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네. 이때 조가 그 조정, 조율할 때 그 조자에 줄 현자거든요. 어떤 현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한 음을 낼 수 없듯이 사람이 생각을 어떤 그 만드는 요소들, 어떤 지각이라든지 감정, 또 판단력, 기억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통합을 하고 조절하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 질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퇴행성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조현병 자체는 평생에 걸친 어떤 만성적인 경과를 갖는다는 면에서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갈수록 뭐 증상이 악화되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좀 반복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면들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엄밀한 의미의 퇴행성 질환이라고만은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생각에 이상이 있다라는 네. 것 자체는 눈에 확 보이는 것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크게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한테 없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뜻에서 양성 증상이고요. 네. 음성 증상은 반대로 꼭 사람한테 필요한 건데 그게 없어진다 없다. 해서 음성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양성 증상을 말씀드리면 크게 환각과 또 망상 그리고 와해된 언행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환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오감을 느끼는 지각의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환시라든지 환청 또 환취, 환미 또 환촉처럼 없는 자극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걸 말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오감들 중에서 특히 조현병 환자분들은 이렇게 환청과 환시가 좀 두드러집니다. 환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든지 자신의 행동을 자꾸 지시하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들이 흔히 나타나고요. 이와 관련된 환시, 없는 것이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 망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믿는 걸 말하는데 뭐 과대망상도 있고 피해망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조현병 환자분들은 좀 피해망상이 많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한다든지 나를 해코지하거나 해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다 보면 굉장히 두렵고 스스로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가 조금 위험해지죠. 이런 경우에 아주 급성기가 아주 최고로 악화되면 자해나 타해 같은 행동의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해된 행동과 말이 있는데 와해된 행동이나 말 이런 것은 한마디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여름인데 모피코트를 입고 돌아다닌다거나 또 꽃 꽂고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상황과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요. 말도 좀 새로운 단어 같은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들, 그렇죠. 불필요한 것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음성이죠. 네, 음성 증상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무욕증, 무원증, 둔마된 정동,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의욕이 없어져요. 좀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과 어울려야겠다 하는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무욕증이 있고요. 둔마된 정동, 말은 조금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표정이 좀 없어져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쁜지 슬픈지 표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걸 저희들이 둔마된 정동 이렇게 부르고 이런 세 가지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이 나타납니다. 혼자 지내려고 하거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힘들어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음성 증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사회생활이나 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대인관계, 결혼생활 이런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현병의 증상으로 환청하고 망상을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런 증상은 조울증이나 우울증 뭐 이렇게 다른 정신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조현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우울증이나 조우울증은 기분 증상, 기분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아주 들떠서 막 행복해하는 그런 증상이 사라지면 저절로 망상이나 환청도 깨끗이 사라져요. 그런데 조현병 환자분들은 기분과 상관없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2주 안에 망상과 환각 같은 증상이 사라지면 저희들이 기분 장애로 진단을 좀 내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 하면 조현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또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네네.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저희들이 그 조현병을 진단 내리는 데는 조금 신중함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만나고 있는 질병들 중에서 가장 난치병이기도 하고 가장 심각한 질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환, 좀 더 예후가 좋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지켜보고 진단을 내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이나 본인도 이게 조현병인지 우울증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자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가의 면밀한 어떤 검토와 또 쭉 오랜 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들은 맞는데요. 정구 증상이라고 해서 그 완전히 환청이나 망상이 나타나기 전에 좀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조기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좀 몇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잘 않고 혼자 지내려고 한다거나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급작스럽게 좀 나타난다든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또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완전한 환시나 환청 같은 그런 지각 이상은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뭐 사람들의 숨소리가 좀 너무 크게 들린다든지 특정한 색깔도 뭐 빨간색이나 노란색이 더 훨씬 더 선명하게 좀 보여서 약간 형광색처럼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한 환각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들이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좀 정구 증상으로 나타나요.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또 전문의한테 한번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뭐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 적절할 때 이렇게 의료기관을 찾는다면 다행인데 네. 만약에 때를 놓쳤거나 뭐 발견했어도 아유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네. 시기를 놓친 경우에 조현병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양성 증상이 두드러졌을 때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돌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또 음성 증상이 됐든 양성 증상이 됐든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방치가 되어지면 점점 자기 일상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뭐 취업이라든지 어떤 학업, 또 결혼, 가정생활,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 후유증을 남길 정도의 그런 장애들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조금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서 적어도 일상생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정신과 관련 질환은 네. 편견, 네. 그에 따른 오해 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력 관계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조현병의 유병률,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나 이 병에 걸리냐 하면 사실은 1%로 상당히 흔한 병입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조현병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들어 5천만이 좀 넘는다고 치면 50만 명 정도가 사실은 조현병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전 일반 인구가 1%라고 했을 때 가까운 가족, 이게 뭐 삼촌이나 사촌, 적어도 6촌 이내의 가족들이 조현병일 때 내 자식이 조현병이 될 확률은 2%에서 3%,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8%, 또 한쪽 부모가 조현병일 때 내 자녀가 걸릴 확률은 12%. 이게 양쪽 부모가 다 조현병 환자여서 자녀를 낳았을 땐 약 40% 정도가 조현병을 낳는 걸로 봐요. 이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가족력과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희들이 유전병이다 하면 어떤 유전 인자를 갖고 있으면 그 병이 100% 나와야 되거든요. 100%가 아니란 얘기는 유전병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질환들은 가족력의 성향을 좀 따릅니다. 그래서 너무 가족적인 어떤 가족력이나 유전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가족적인 어떤 발병의 성향을 따르는 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뉴스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뭐 알고 보니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였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어떤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앞서 인구의 네. 1%가 조현병을 네. 앓고 있다고 했는데 뭐 50만 명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과 범죄에 관한 연관성을 좀 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저희들이 찾아봤을 때 그 조현병 환자분들이 일반 인구들이 갖는 범죄율이 한 1%에서 2% 정도 된다고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하는 확률은 0.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훨씬 적은 거죠,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냐면 중범죄율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한 번 나면 큰일이 벌어지죠. 네. 약간 이제 그런 망상이나 환각의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좀 예측 불가능하고 범죄가 좀 중범죄형이 좀 나타난다는 점. 그 다음에 묻지마식 형태의 범죄로 좀 나타나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망상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행동이지만 지나가던 사람은 나한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나 묻지마식의 범죄라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되게 좋은 선정성이라는 부분, 또 언론에서도 조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뉴스거리가 좀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실제보다는 좀 더 과장되게 표현되는 면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점들은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분들은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요. 또 더군다나 치료를 잘 받고 있거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환자분들은 제가 느낄 때는 사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순진하시거나 좀 순수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네네. 일으키는 경우에 되게 남자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네. 하는데 남녀 차이가 좀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녀 발병 비율은 1대1로 같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남녀의 차이를 놓고 본다면 남자분들이 조금 한 2, 3년 먼저 발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은 조금 남자들이 좀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고 여자분들이 조금 더 늦게 발병한다는 차이점. 또 한 가지가 똑같이 이제 뭐 증상이 나빠져서 예를 들어 좀 돌발 행동을 했을 때 같은 행동을 해도요. 남자분들이 하는 행동, 남자 환자분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더 크게 보이고 가격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조현병은 완치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완치가 된다. 이렇게 뭐 딱 하기는 좀 어려운 병이긴 많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들이 조현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정말 좋아지셔서 약을 안 먹고도 잘 지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단기 정신병적 장애라 그래서 조현병과 유사하지만 잠깐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진단으로 바뀌게 돼요. 완치가 되면. 완치가 된 경우에는. 된 경우에. 그리고 우울증이나 조울병이었는데 너무나 조현병 같아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다 좋아졌다. 그래서 복귀를 해봤더니 이것은
우울증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가 됐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조현병은 한 번에 완치되는 병은 아니고 난치병이고 만성적인 경과를 갖는 건 맞습니다만 333 법칙이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3분의 1은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정상인과 똑같은 상태의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3분의 1 중 2는 약물을 먹고 치료가 잘 되면 양성 증상 같은 그런 과격한 행동이나 돌발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급성기 증상들은 대부분 관리가 되지만 음성 증상 때문에 이렇게 혼자 독립 생활하기에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생활을 같이 그 지역사회에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한 60% 정도는 충분히 약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 내지는 다른 사람의 조금만 보조를 받으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가 나머지 30%,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약물 치료를 해도 양성 증상이라든지 좀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와해된 행동 같은 게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사실 좀 장기 입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분들만 보면 조현병은 안 낫다더라. 한 번 입원하면 계속 영원히 입원한다더라. 좀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분들은 좀 장기 입원을 한다거나 최근에는 좀 이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집중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접근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어요. 평생 낫는 건 아니지만 치료를 통해서 관리해서 정상 생활의 범위 안에서 잘 생활해 간다면 저는 그거 자체가 낫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상은 뭐 꾸준히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다양한 진단 기계들이, 첨단 기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조현병을 진단하는 데는 임상 증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의들이 여러 가지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는데 제가 아까 6개월 정도의 신중함을 갖자 하고 저희들이 진단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어도 6개월 동안 이 사람의 그 어떤 증상과 행동의 패턴을 잘 평가해보고 진단을 내리도록 유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단에 좀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발병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자신의 증상을 부정하거나 속이려고 해요. 환청이 들리는데 아니라고 하고요. 네. 스스로도 이게 이상하게 비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정하기 싫은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상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환자분이 말을 안 해주면 저희들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을 하는 데서는 사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 사람의 행동의 패턴의 변화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최근의 사회 활동이나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동들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조현병이 의심스러워서 진단을 할 때는 보호자나 잘 정보를 줄 수 있는 분이 같이 동반해서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치료법으로는 뭐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면 네.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치료이고요. 약을 꾸준히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의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병을 부정하거나 이상이 있다라고 잘 생각을 안 해서 초기에 아주 약물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을 잘 복용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저희들이 계속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좀 가족분들 또 본인 스스로도 약을 잘 복용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예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뭐 영양제도 아니고 네. 또 그런 약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 뭐 이런 뭐 그것도 선입견이겠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성 증상이 막 나왔어요. 굉장히 사람이 정말로 막 좀 흥분해서 돌아다니고 없어야 됐는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라앉고 음성 증상이 두드러지면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약을 먹고 사람이 좀 맹해졌다, 멍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조현병 증상 자체에 분마된 정동이라고 좀 사람이 멍해지고 표정이 없어지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어떤 약도 부작용은 있고 또 효과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약을 쓸 때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약이 주는 이득과 약을 먹으면서 원치 않는 불이익이 있을 때 어느 쪽이 큰가를 보고 이득이 크면 약을 먹자고 말씀을 드려요. 장점이 크고 약이 주는 효과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약을 교체할 수도 있고 다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을 같이 복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충분히 조절 가능해요. 근데 사실 좀 오해가 있는 법한 이유도 있는 게 과거에 약이 정말 없을 때, 한 60년대, 70년대 때는 조현병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딱 방법이 없다가 한 70년대 이후 약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면서 근데 그때 약은 또 부작용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벌써 지금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약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됐고요. 또 최근의 약들은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은 거의 없어서 혹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하면 충분히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해갈 수 있다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약 드시듯이 이렇게 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족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면 네. 이 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환자를 돌보는 게 네. 바람직할까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가족들한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환자가 망상 같은 거나 이렇게 환각이 심해서 그 급성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런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뭐 우리 집에 예를 들어 CCTV를 누가 장치를 해가지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아니라고 계속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논쟁이 되어지고 그런 의심이 더 커져요. 나중에는 가족도 한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때는 즉각적인 부정을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증거를 잘 모르겠어. 긍정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 네가 굉장히 그렇다면 정말 불안하고 힘들겠구나.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의하고 약을 조절하든지 약을 잘 먹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부정적으로 서로 맞설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수용은 하되 그런데 또 긍정을 100%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그런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받자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조현병이라는 게 네. 다른 질환은 뭐 본인이 겪는 고통이 큰데 네. 사실 조현병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든가 주변 그렇죠. 사람들이 네. 또 같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파장도 있고 관련해서 또 마지막 마무리하신 말씀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분들의 행동이나 증상이 이해할 수 없거나 돌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혐오나 두려움이나 멸시 같은 걸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이분들의 증상일 뿐이고 아파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좀 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홍보 같은 걸 더 많이 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이분들도 행복하게 살고 다른 분들하고도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오해를 마시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은 관련 질환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시청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었던 것 네, 같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김재동 씨는 이제 에어컨 청소 하셨을까요?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해야 저도요. 되는데. 에어컨 청소 한 번도 안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여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작동하기 전에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작동 전뿐만 아니라 먼지와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필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도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해요. 바로 그 레지오넬라 폐렴이죠. 네. 에어컨 냉각수에 서식하는 그 레지오넬라 균에 감염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치사율이 30%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무섭습니다. 예, 에어컨 필터 청소 주기적으로 꼭 하는 것과 함께 에어컨 작동할 때 초반에 한 5분 정도는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알아본 조현병과 관련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남겨주세요.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전주 수병원 이돈석 부장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